거의 한 달 만에 라이브를 키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신간이의 목소리 괜찮아지셨군요 라고 하는데, 괜찮은데 좀 빨리 피곤해집니다. 물 자주 마시면서 한번 도전해보죠 뭐. 오늘 방송부터는 광고가 없습니다. 좀 더 제 채널이 커지고 나서 그때 광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저희 청취자분들 조금이라도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건데, 거의 한 1년 했나요? 1년 동안 광고를 해보니까 저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인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앞에 방송 그 초반부 시간을 또 잡아먹는 부분도 있기도 해서, 요거는 제 채널이 좀 더 커지고 난 다음에 진짜 광고 효과가 있을 때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 믿고 이렇게 광고 맡겨주신 키치클럽, 그리고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번창하시길 바라는 마음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다 똑같은 거 아시죠? 나이트 시네마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1월 11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야한 영화인데 할 말이 없다니 라고 하시던데, 그게 문제예요. 야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따가 그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 야한 영화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영화 이야기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조쿠조님은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보고 들어오셨구나. 그것 때문에 제목에 이끌려서 들어오셨구나. 실제로 본 건 남자 찌찌 남자 궁디 가 나오나? 나오는구나. 나오긴 나오네요. 그렇네. 나오긴 나오네. 나오는데 그래요. 자세한 거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페이스가 지금 쿠팡 플레이에 400원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로 많이 보시던 것 같은데, 히든페이스가 볼거리가 많아서 그걸로 바이럴이 좀 됐었고, 박지현 배우가 드라마에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섹시한 연기를 해가지고 좀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근데 저 역시도 히든페이스, 이거 뒤에서 할 얘기인데 앞에서 땡겨서 하고 있네. 저 역시도 히든페이스에서 박지현 배우의 매력에 좀 빠져가지고, 이 배우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배우구나, 이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번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에서도 이제 히든페이스와 연달아서 이렇게 청불 영화를 찍었길래 여기선 또 얼마나 많은 매력을 보여줄까를 기대하고 봤는데, 요 후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뒤에 할 얘기를 지금 앞에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댓글 읽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팟빵입니다. 탈출 나몰빼미님이 소닉3를 극장에서 4DX로 봤는데 효과가 적당하고 몰입이 잘 됐습니다. 강추합니다. 짐 캐리 개그신이 나올 때 몸을 자꾸 뒤로 젖혀서 뒤로 넘어갈 뻔한 건 비밀. 요거 제가 소닉 1은 보고 2를 아직 안 봤는데 소닉 3가 재밌다는 이야기가 너무 자자해가지고 저희 애랑 같이 볼 생각에 애플TV에서 소닉 1, 2를 소장 구매를 해놨거든요. 그 두 개 다 해도 6,500원? 뭐 그거밖에 안 해가지고, 그래서 주말간 이렇게 해서 저희 애랑 같이 본 다음에 소닉 3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당관으로 무파사도 봤는데 전 티몬과 푼바가 갑자기 메인 스토리의 흐름을 끊는 느낌이어서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나시님이랑은 생각이 달라서 재밌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무파사 정말 쉐시였지만 그나마 티몬과 푼바가 하는 그런 개그들은 좀 볼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탈출 나몰빼미님은 요 티몬과 푼바가 오히려 좀 그게 흐름을 깨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파사 실망했다고 쿠조쿠조님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많이 실망했고 제가 실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그 네이버 클립에서 댓글로 호되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분은 이 무파사를 되게 재밌게 보셨나봐요. 저보고 뭐 당신 같은 사람이 문제라느니 뭐 이러면서 막 엄청 댓글을 달았던데, 쿠주쿠주님도 뭐 실망을 하셨다니까,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니까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탈출 나몰빼미님이 여기 팟빵에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인스타그램 DM이 왔어요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요것도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시님. 팟빵에서 탈출 나몰빼미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학업이 바빠져서 많이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오늘 방송 그리고 최근 방송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라이브 고집하시던 분께서 한 달 내내 녹화 방송을 하신 것도, 또 그 바쁜 스케줄과 건강 속에서 일주일 1방송을 지켜내신 것도요, 나시님이 이 취미에 쏟아내는 열정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른밤 채널을 보면서 저는 꾸준한 사람이 마지막엔 이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취미나 자기계발은 둘째치고 제 할 일도 포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나시님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기억되는 방송이 되길 바라며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힘이 나는 댓글이었고, 이게 팟빵 같은 경우는 내 컨텐츠를 어떤 사람이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조회를 했나, 이게 이제 조회가 되거든요. 근데 탈출 나몰빼미님이 항상 통계를 낼 때마다 되게 상위권에 계신 분이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격려와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사님께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서 영화 이야기 하다가 노래하기 있기 없기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오징어 게임 시즌2 리뷰를 하다가 다음 시즌3에 어떤 게임이 나올지 이야기할 때 그 기차놀이 얘기하면서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남남남 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해서 걸리면은 참가자를 끔찍하게 살해해버리는 뭐 그런 게임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이 안 좋다면서 이제 노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다른 분은 또 이제 노래하는 부분이 상당히 귀여웠다라고 해주셨는데, 하우스님과 신가님은 굉장히 비난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하신 것 같습니다. 우라고. 자, 그리고 족구왕 재홍님께서 오징어 게임 후기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나이트 시네마님의 2024년 베스트 영화 3도 방송에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2024년 베스트 영화 3까지는 아니고 그냥 2024년에 봤던 영화 중에서 베스트를 하나만 꼽자면은 서브스턴스를 2024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참고로 2023년 베스트는 고레다 이르카즈 감독의 괴물이었습니다. 카이부츠와 달에 저기 뭐지? 검색 좀 해볼게요. 제가 요이시쿠 날에 요건 아는데 카이부츠와 다레다라는 게 있고 괴물에 나오는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인생 영화라고 해놓고 2023년 인생 영화라고 해놓고는 일본어까지 다 외우는 그런 건 아니라서. 카이부츠와 다르다, 요게 괴물은 누구게, 요 대사구나. 맞아. 이거랑 제가 감히 요이시쿠 나레랑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괴물은 누구게, 이게 진짜 중요한 대사인데, 와, 이거를 제가 괴물은 누구게라는 그 한국 대사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일본어 대사로는 모르고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괜히 막 식은땀이 나네요. 뭐에 뀨, 맞아. 그거는 아는데 요걸 또 몰랐네요. 제가 지금 목이 타서 마시는 게 아니고 실제 지금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인생 영화도 기억 못한다 우라고 하는데 일본어 대사는 못 외울 수도 있지.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는데 어째서 구독자가 200명 밖에 안 되는 거죠? 빠르게 구독 누릅니다 라고 이제 이른밤 채널에 남겨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서브스턴스 제가 리뷰했던 거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나이트 시네마님 방송을 초창기부터 애청해 왔는데 예전보다 통찰력이 더 예리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의 영화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준평론가의 영화 이야기로 바꾸시죠라고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 칭찬을. 제가 일부러 요런 댓글만 골라왔습니다. 골랐고, 물론 악플도 많이 달려요. 뭐 외모 공격부터 시작해서 네 말이 다 뭐 진리인 양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제가 옛날에 그런 악플 같은 거를 갈무리 해와서 그런 것도 다 읽었더니 너무 방송에서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훈훈한 댓글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훈훈한 이야기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서
이 댓글을 초저님이 쓰셨나? 가물가물한데.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이 아픈 와중에도 영화 감상평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영화 11호 분열의 시대를 보고 왔습니다. 케일리 스페이니 배우에게 관심이 있어서 언제 개봉하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게 개봉해서 이제서야 보게 되었네요. 영화는 나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 포커스를 둔 영화가 아님에도 전쟁 씬이 잘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총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잘 들려서 안 그래도 깜짝깜짝 잘 놀라는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자리에서 들썩들썩했습니다. 커스틴 던스트의 연기는 흠잡을 게 없고요. 켈리 배우는 심각한 영화 속에서도 참 귀여웠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별 5개 만점 중에 3개 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미국에서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데미 무어가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분 여우주연상을 수상해서 참 기뻤습니다. 함께 노미네이트된 다른 배우들도 너무 쟁쟁한 배우들이라 수상은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상을 하다니. 40여 년 배우 생활 중 처음으로 받아보는 상이라고 수상 소감에서 언급하더라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아카데미에서도 여우주연상을 꼭 탔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주 길고 훈훈하고 정말 제가 이런 댓글이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는 그런 댓글을 정말 정성스럽게 달아주셨습니다. 이 채팅창에 와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하나 말씀드려주면은 목이 아픈 와중에도 감상평 녹음한다고 이거 그냥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이제 녹음을 진행을 한 거였는데,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기침할 때마다 녹음을 중단시켜 놓고 다시 녹음 재개하고 이런 식으로 직전 방송을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 시즌2 뒷부분을 제가 중단을 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재개를 안 하고 혼자 막 열심히 떠든 거예요. 목도 아파 죽겠는데 재녹음을 했어야 됐던 그거를 이제 편집해서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끼워 맞추긴 했는데, 그걸 알고 보시면은 중간에 제 목소리 톤이 한번 확 죽어버리는 그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뭐 저만 아는 거죠 뭐. 그리고 깜짝깜짝 잘 놀란다는 거는 저랑 비슷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점프스퀘어 이 연출 기법을 되게 안 좋아하고,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언급하듯이 이렇게 놀래키는 장면 나오기 전에는 이 법적으로 화면에 5, 4, 3, 2, 1 그거 카운트다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점프스퀘어의 의미가 없잖아요. 놀라려고 보는 건데,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 중에 스페이스 호러 장르 게임 중에서 데드 스페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옛날에 나온 게임인데 최근에 리메이크가 됐어요. 근데 리메이크가 됐을 때 그 게임 옵션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놀래키는 장면 나오기 직전에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옵션이 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우주 외계인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옵션을 키면은 화면에 잠시 후 뭔가 깜짝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게 떠요. 그 옵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놀랄 것 같으면은 미리 귀 막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손가락으로 그냥 귓구멍을 다이렉트로 막는 것보다 요 귀에 보면은 요렇게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을 요렇게 딱 눌러서 이렇게 귀를 막으면은 조금 더 그 귓구멍의 피로도가 좀 덜 합니다. 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쫄보 옵션이 아니라 친절한 옵션이라고 좀 긍정적인 기분을 좀 뿜어주시겠어요? 쫄보 옵션은 부정적인 기분이잖아. 윤가님도 여기 막으신다고? 저도 옛날에는 귓구멍을 바로 이렇게 막았는데 그러면은 귓구멍이 나중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부분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놀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 11호 분열의 시대 같은 경우도 총기 소리 디자인이 워낙 잘 돼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많을 거다라는 후기를 많이 접하고 갔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도 긴장 상태로 감상을 했고, 저는 한 2번 정도 놀랬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난 시간에 스포일러 포함해서 다 이야기한 거니까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극 중에서 나오는 켈리 스페니 배우가 처음으로 전쟁 현장에서 사진을 찍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으로 전환될 때 총알 소리와 함께 전환이 되거든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오씨 뭐야 이러면서 한번 놀랬고, 두 번째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저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한번 또 오씨 뭐야 이러면서 화들짝 놀라고
이렇게 2번 정도 놀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는 놀랬다기보다는 와 진짜 이거는 총기 사운드 때문이라도 극장에서 꼭 봐야 되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급했던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시가지전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와 정말 디자인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진짜 이 장면 때문만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커스틴 던스트 같은 경우는 나이 들어 보이게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좀 꾸민 것 같던데 이번 작품에서는 베테랑 종군 기자 역할을 너무 잘 해주셨던 것 같고 데미 무어 이야기는 이따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댓글입니다. 유튜브 댓글이고요. 목이 아프신데도 녹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나아지셔서 다음 주에는 무사히 라이브로 뵈면 좋겠네요. 라이브로 뵙고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오징어 게임 2가 기승으로 끄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 2 이야기를 하면서 작품 자체에 대한 큰 불만은 없는데 이런 공개 방식이 너무 열받는다. 이 하나의 이야기를 중간에 뚝 끊어놓고 시즌 2, 3 이거는 말장난 아니냐 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해 주시는 것 같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이 구독자 유치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니까 대작 같은 것들이 공개될 때 그런 식으로 끊어서 이제 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이 관객 입장에서는 좀 열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악플이 달리던데 야 그러면은 드라마도 뭐 16부작 이런 게 크게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16조각 내놓은 건데 그것도 불만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이 달리던데 굳이 대응은 하지 않았고요. 전혀 다른 사례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논리적으로 일침했다는 듯이 그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어쨌든 저에게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힘이 됐던 댓글들을 가져와서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뉴스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그 데미 무어 배우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 영화 뉴스는 골든글러브 시상식 이야기입니다. 데미 무어의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상 소감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년 넘게 이 일을 했지만 배우로서 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30년 전에 한 프로듀서가 제가 팝콘 배우라고 말했고 그때 저는 이 상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영화를 찍고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었지만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시간을 지나면서 저를 갉아먹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대담하고 용감하며 완전히 미친 듯한 서브스턴스의 시나리오를 받았어요. 그때 세상은 제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코랄리 파르자 감독과 마가렛 퀄리, 30년 이상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제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전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충분히 날씬하지 않다고,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냥 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에 한 여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잣대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제 온전함의 표시이자 저를 이끄는 사랑,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축하하는 선물로 삼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수상 소감이고 요 서브스턴스에서 연기했던 인물과도 어느 정도 겹쳐 보이는 그런 수상 소감이기도 했죠. 저도 전문을 읽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두 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 수상 소감인 것 같아요. 먼저 다른 사람의 평가나 편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야기해 준 것 같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에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여우주연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영화 뉴스는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산타아나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화재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피 인원이 약 18만 명, 소실된 건물이 10,000채 이상,
경제적 손실이 1,500억 달러라고 하네요. 이 화재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연기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든 개인이든 많은 분들이 주민분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는데 화재도 하루빨리 진압이 되고 그 후속 조치도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화 뉴스는 브루탈리스트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외에는 공개가 됐는데 국내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작품이고요. 이동진 평론가가 후세에 고전이 될 것 같은 영화라고 평가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2025년 2월 12일에 국내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상영 시간이 215분입니다. 3시간 34분 51초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15분의 인터미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감독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내에도 인터미션을 포함해서 그대로 상영을 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국내에서 영화 볼 때 인터미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단일 영화에서 이렇게 주는 거는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제가 극장에서 본 것 중에 제일 길었던 게 플라워 킬링문이 3시간 25분 47초 제가 극장에서 본 것 중에 제일 긴 게 요거 플라워 킬링문 3시간 25분 47초 제 기록이 요건데 요거는 인터미션 없었거든요. 근데 요 브루탈리스트는 3시간 34분 한 10분 정도 더 기네요. 요거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연님은 허리가 아파서 러닝타임이 2시간이 넘어가면 힘들어요. 플라워 킬링문도 그래서 영화관에서 못 봤어요 라고 하는데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희망사항이 있다면은 리클라이너 관에서 상영을 좀 해줬으면 리클라이너관 정말 편하거든요. 상영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 브루탈리스트는 제81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수상을 했고요. 제82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는 드라마 부분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등 3관왕을 차지한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헝가리 태생 유태인 건축가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플라워 킬링분도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비슷한 듯 좀 다른 내용인데 요런 영화들이 플레이 타임을 길게 가져가나 싶기도 하고요. 2월 12일 날 국내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수요일에 어떤 작품들이 개봉하는지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 2개의 탑이 재개봉을 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 다 상영을 하고요. 각 영화관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특전 포스터 같은 거 주는 그런 행사들 다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재개봉한다고 했을 때 다들 할 거면은 3부작 다 하든가 아니면은 1편부터 하고 2편, 3편 순차적으로 하든가 왜 갑자기 2개의 탑 2편을 재개봉을 하는 거야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던데 그 이유는 반지의 제왕의 신작 애니메이션인 반지의 제왕 로히님의 전쟁이 1월 25일 날 국내 개봉 예정인데 요게 시간적 배경은 반지의 제왕 3부작보다 183년 전이 배경이긴 한데 요 신작 애니메이션에서 헬름 협곡을 다룬다고 합니다. 근데 요 2개의 탑에서 헬름 협곡 전투가 나오죠. 그래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의 제왕 2개의 탑만 재개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1, 2, 3 다 확장 버전으로 애플 TV에서 구매를 해놨거든요. 솔직히 제 사정에서 한 번에 그걸 다 보긴 힘들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미드 끊어보듯이 이렇게 좀 한번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좀 이제 와서 고백하건데 제가 한 번도 이 3부작을 풀로 다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보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보다 말고 아니면은 하이라이트 장면만 좀 보고 이런 식으로 봤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하게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 중에서 제일 먼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노스페라투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1922년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고요. 1922년작 같은 경우는 독일의 무성 영화입니다.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를 각색한 작품이고 최초의 장편 흡혈귀 영화인데다가 흡혈귀의 약점이 햇빛이라는 그 설정을 처음 사용한 그런 고전 작품이기도 하죠. 요거를 현대적인 해석을 좀 가미해서 리메이크한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내용은 오랜 시간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 악몽과 괴로움에 시달려 온
엘렌, 남편 토마스가 거액의 부동산 계약을 위해 머나먼 올록성으로 떠난 후부터 엘렌은 불황 증세가 심해지고 알 수 없는 말을 되뇌이게 됩니다. 그가 오고 있어!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며 마을로 점점 짙게 번져오는 그림자, 영원한 어둠 속에서 깨어난 올록백작이 찾아오는데 영화 노스페라투입니다. 일단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빌 스카스가드는 항상 이런 약간 좀 기괴한 분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자주 맡는 것 같고, 릴리 로스 뎁, 조니 뎁의 딸이죠. 릴리 로스 뎁도 주연 배우로 나오고, 니콜라스 홀트도 나옵니다. 니콜라스 홀트도 또 분장 역할이라고 하면 또 만만찮은 그런 배우인데, 이렇게 쟁쟁한 배우들이 캐스팅이 됐고요. 그리고 이 영화 촬영할 때 실제 5,000마리의 쥐를 사용한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외국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기 때문에 외국 후기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걸 보고 나면은 쥐 공포증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니 근데 좀 그 후기를 듣고 좀 궁금했던 게, 쥐는 원래 좀 무섭지 않나? 원래 좀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어쨌든 이 5,000마리의 실제 쥐를 사용한 그런 연출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쥐에 대한 기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릴 적 기억입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댁이 초가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궁이 떼던 그런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시골에 내려가서 자는데 천정에서 쥐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 기억에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괜히 막 천정에서 쥐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어릴 때 되게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은 최근입니다. 지금 집 이전에 살던 집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5층짜리 주공 아파트에다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제가 86년생인데 그 아파트가 85년도에 지어진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다 허물고 없는 그런 아파트인데, 처음부터 신혼집으로 할 생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총각대니까 그냥 싸게 간다고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깔끔한 환경 이런 걸 가리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냥 싼 값에 되게 넓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다라는 게 좋아서 그냥 거기를 한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되고, 그 당시에 뭐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나 사는데 들어올래? 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내게 된 거죠. 근데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쥐들이 이 추위를 피해서 실내로 들어옵니다. 근데 한날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현관문 앞에 쥐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쥐들이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 와, 그거를 쫓아내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기겁을 해서 바로 경비실에 연락을 하니까 경비 아저씨는 굉장히 익숙한 일인 것처럼 그 쓰레바지 있잖아요. 쓰레바지 하나 들고 와서 무슨 삽으로 퍼듯이 쥐를 퍼가지고 창문 밖으로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초자연님이 서브스턴스 보고 나서는 이제 뭘 봐도 그러려니 합니다. 맞아요. 서브스턴스를 끝까지 다 뜬 눈으로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웬만한 영화에는 다 내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브래드 디카프리오 님도 군대에서 쥐덫에 걸린 쥐를 제가 버렸는데 보급병이라 쥐 시체들을 많이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맞아. 남자들은 대부분 저같이 막 옛날에 시골집에서 살고 이런 기억이 없다면은 대부분 군대에서 쥐를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요 노스페라투는 해외에선 이미 개봉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2024년 영화 탑10 이런 거 꼽으면은 심심치 않게 들어갈 정도로 꽤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국내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외에 먼저 개봉하고 국내에 뒤늦게 들어오는 작품의 경우 상영관 확보를 많이 안 해줍니다. 제 생활권에 있는 극장에서도 하루에 2번 상영을 해주는데, 굉장히 밤늦은 시간에 하거나 굉장히 이른 아침에 해가지고 이 일반 직장인은 보기가 좀 힘든, 정말 마음먹고 가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 돼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보고 싶긴 해요. 그 다음에 이 노스페라투 다음으로 극장에서 보고 싶은 작품인 리얼 페인, 제시 아이젠버그가 감독, 각본, 주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상모 돌리고 이렇게 다 한 작품입니다. 제40회 썬댄스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을 했고요. 내용은 생김새부터 성격 취향까지 모든 것이 다른 두 사촌 데이비드와 벤지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오랜만에 재회합니다. 한때는 형제처럼 친밀했지만 각자의 삶과 가족 등의 이유로 멀어졌던 둘의 관계는 할머니의 고향인 폴란드를 방문해 투어를 떠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의 극과 극 성격은 투어에서도 균열을 만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미묘한 감정의 골 또한 더욱 커져만 가는데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제 생각에는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제이와 피의 여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괜히 한번 드네요.
근데 이게 홀로코스트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코미디와 드라마를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굉장히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요. 국내 영화제에서도 성공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화제에서 보고 온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뭐 별 4개, 뭐 5개 이 정도로 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라고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극찬을 했던 작품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영화죠. 2008년작인 렛미인이 재개봉을 합니다. 메가박스 단독으로 재개봉을 하고요. BBC 선정 21세기 100대 영화로 선정이 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외톨이 소년 오스칼과 신비로운 뱀파이어 소년 이엘리의 운명적인 첫사랑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2008년작 요 원작을 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요 제가 알기로 연극으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아직 보지 못한 작품이라서 이번에 재개봉한 김에 극장에서 좀 봐볼까 싶었는데 요것도 상영 시간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연님이 저도 저희 집 도보권에 극장이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잘 안 들어옵니다. 서브스턴스도 서울 가서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서브스턴스 서울 가서 보고 왔어요. 아니 진짜 이 문화생활을 하려면은 서울을 가야 되는 것 같아. 저 이게 너무 불만이에요. 불만인데 이게 또 수요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하고, 이 경기도권만 하더라도 예술영화라든가 아니면 비주류 영화들은 상영 시간이 진짜 극한으로 짜져 있던가 아니면은 아예 상영을 안 해버리던가 그렇잖아요. 야, 경기도만 해도 이런데 와, 다른 지방은 어떨까 싶으면은 훨씬 더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약간 곁다리 이야기인데 제가 작년 초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오프라인에서 특정 영화를 정해놓고 그 영화에 대해서 감상평을 나누고 이런 모임들은 왜 다 서울에만 있어? 경기도도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아무도 하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작년 초에 대차게 포부를 이야기를 했는데 쉽지 않죠. 네. 결국 못하고 2024년이 흘러갔습니다. 1분기 안에 한번 해볼 생각이고, 한다면은 영화는 아마 서브스턴스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은 이 서브스턴스가 VOD 서비스를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초자연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물론 뭐 적은 상영관 수 대비 흥행은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접하기는 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이 영화 모임도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서브스턴스가 VOD 출시를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거든요. 분당선 망포역에 그 인근에 괜찮은 대관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 대관해가지고 최소 인원 5명에서 최대 인원 한 12명까지 그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서브스턴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은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제 방송은 이렇게 저 혼자 떠드는 방송이 아니라 그 스포일러 감상오기 토론회라고 해서 영화 한 편 정해놓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보이스 채팅 하듯이 그 영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컨텐츠였어요. 저는 중간에서 사회만 보고, 자 오늘은 이런 작품 할 겁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작품평 이야기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사회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컨텐츠로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를 그냥 오프라인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스턴스 포스터 많이 뿌려서 3번 봤다. 추측해보자면은 쿠조님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브스턴스를 3번 볼 정도의 접근성이라면은 서울 시민이 아니실까, 이렇게 감히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명탐정이라고 3번 봤더니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시사회로 봐가지고 이제 정식 개봉 후에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본지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좀 흐려지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영하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개봉작 소개는 마치고 이제 지난주에 뭘 봤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요거 스포일러 없이 이야기를 하고요. 러브레터 스포일러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는 할 얘기가 없어서 스포일러가 없는 거고요. 러브레터 같은 경우는 개봉한 지 30년, 국내 개봉한 지는 25년이 지났는데 스포일러 포함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뭐라고 하면은, 국내 개봉 기준으로 따져도 25년 된 작품을 아직도 안 보고 왜 스포냐고 뭐라고 하면은 안 본 사람도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네, 할 말이 없어서 스포일러가 없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히든페이스에서 두각을 보였던 박지연 배우의 차기작인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를 감상을 했습니다. 예고편만 보고 박지연 배우 나오네? 라는 생각에 바로 극장 픽을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박지연 배우 말고는 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포일러 없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박지연 배우가 연기하는 담비는 동화작가 지망생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생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집필 생활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보호팀에 배치가 되면서 불법 음란물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성동일 배우가 연기하는 성인 웹소설 출판사 대표의 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차가 일반 차가 아니라 클래식 포르쉐였나 그래요. 부품도 다 해외에서 공수해와야 되는 정말 올드카였는데 수리비가 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를 갚기 위해서 20편의 성인 웹소설을 써야 되는 계약을 맺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지연 배우는 히든페이스에서는 순수함과 판프파탈적인 매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귀여운 코미디 연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아주 좋은 배우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박지연 배우의 공무원 선배로 나오는 최시연 배우랑 성인 웹소설 출판사 대표로 나오는 성동일 배우의 연기도 좋았고요. 능청스럽고 유쾌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인 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구성이 많이 느슨해요. 늘어지는 구간도 있고요. 심지어 상영 시간이 1시간 49분이거든요. 근데 체감 상영 시간은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것처럼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1시간 30분 정도로 끊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탈주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컴팩트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 1시간 반 안에. 이 작품도 그렇게 만들어도 좋지 않았을까. 뭔 이 소재를 가지고 할 말이 많아서 1시간 49분이라는 시간을 채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늘어진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 코미디 성향이 약해지고 이 기승전에서 벌여놨던 그런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막 달려가기 때문인데 후반부에는 그나마 이 코미디 요소들도 다 죽기 때문에 코미디 영화로서의 장점도 그렇게 많이 못 살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웃었던 장면이 이 쿠조쿠조님은 보신 것 같은데 웃은 적이 있어요? 이 작품에서? 저는 딱 한 번 웃었습니다. 딱 한 번 좀 저 뭐야 하면서 웃었던 게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원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꽉 차면은 신체를 밀착하게 되잖아요. 이 남자 주인공이 뒤에 있고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몸에 이렇게 딱 밀착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아무래도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좀 밀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이제 엉덩이를 좀 비비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최시연 배우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휴대폰으로 누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게 엉덩이 쪽에 있던 휴대폰에 진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동 엉덩이로 진동이 오는 엉덩이로 이 최시연 배우를 계속 이렇게 막 문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웃었어요. 그 장면에서 한번 웃었고 나머지는 피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가장 큰 단점은 분명히 청불 등급이거든요. 청불 등급인데 신체 노출 장면이 없습니다. 아니 제목도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이고 소재도 성인 웹소설이고 등급도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상에서도 이런 섹시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옷을 벗는 장면에서는 소품 같은 것들로 가리거나 카메라 각도를 이용해서 아슬아슬하게 안 보이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대놓고 블러 처리를 해버려요. 19금 영화에서 가슴 노출이나 이런 것들은 흔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성 가슴을 CG로 굳이 정성스럽게 블러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노출 못 봐서 아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청불 영화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CG 처리를 해놨다는 거는 정말 이 몰입감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뭐야 이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몰입감이 깨지는 장치였습니다. 대체 왜 저런 짓을 해놨나?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노출됐을 때 곤란한 부위들 있잖아요. 사타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블러 처리를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건 오케이. 근데 굳이 남자 엉덩이나 아니면 여자 가슴이나 이런 것도 다 모자이크를 처리를 해버리니까 아니 이럴 거면 왜
왜 만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요새 15세 관람가 영화에도 그냥 노출 다 하잖아요. 챌린저스에는 대놓고 남자 성기도 나오는데 15세 관람가고, 독전도 여자 가슴 노출 나오는데 15세 관람가고. 근데 청불 등급을 줘놓고서는 굳이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릴 필요가 있었나? 이게 왜 어이가 없냐면은 이 영화 내내 외치고 있는 게 성인 문학도 문학이다, 선입견 가지지 말고 성인 문학을 차별하지 마라, 이거를 영화 내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왜 스스로를 성인 영화로 인정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냐해서 어이가 없더라가 아니라 이게 워딩이 한 끗 차이인데요. 안냐해서 어이가 없다가 아니라 이게 청불 등급을 받은 작품인데 굳이 다 가리고 정성스럽게 노출을 안 하니까 오히려 보면서 몰입감이 깨지더라라는 입장이지, 안냐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한순간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진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갈등 해소 과정도 다소 자기스럽고, 뭐 하여튼 지금 뭐 쿠조쿠조님은 대사도 되게 엉망이었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다 동감하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엉망입니다. 그나마 영화 중간중간에 이 박지현 배우랑 최시현 배우가 만들어내는 이 로코물스러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은 잘 살리더라고요. 둘이서 밤에 길거리를 걷다가 뭐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다든가, 뭐 둘이서 알콩달콩 이런 걸 한다든가, 이런 거는 되게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박지현 배우의 차기작이 로코물이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차기작을 찾아보니까 바로 다음 차기작은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은중과 상현이라는 15부작 시리즈물이고요. 2025년에 공개 예정이고 김고은 배우랑 같이 나오네요. 그 다음 차기작은 저랑 비슷한 연배면 다 아실 건데, 공포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M 아시죠? M. 그 M의 리부트의 주연 배우로 캐스팅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캐스팅 확정은 아니고요, 검토 중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얼핏 이 히든페이스에서 보여줬던 그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섬뜩한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은 M 잘 어울릴지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차기작 중에 로코물은 없더라라고 하면서 좀 아쉬움을 표해보겠습니다. 지금 로코물 기획하고 있는 제작사는 박지현 배우 얼른 캐스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은 동화지만 청물입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지현 배우의 매력이 아니라면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작품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잘 만든 성인 코미디 한 편이 나올 때가 됐는데 좀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 동화지만 청물입니다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러브레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 순서인 러브레터까지도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쿠조쿠조님, 러브레터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러브레터도 요번에 재개봉으로 보신 거죠? 저는 이 재개봉으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감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대표작 러브레터가 탄생 30주년, 국내 개봉 25주년을 맞아서 30주년 에디션으로 국내 메가박스 단독 재개봉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러브레터를 처음 감상을 했고요. 요즘 재개봉 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같이 뒤늦게 영화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극장 관람 경험을 놓쳐버린 과거 명작을 이렇게 극장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개봉이 반갑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개봉 덕분에 극장에서 처음으로 이 러브레터 를 감상할 수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재개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극장에서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점은 30주년 에디션이라는 점이 아쉬웠어요. 이 얘기하면 좀 어리둥절하시죠? 아니 30주년 에디션이면은 더 신경 써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더 신경 써준 이 부분이 불호의 영역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먼저 지금 채팅창에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최초 개봉 당시의 감성을 살린다고 우측 세로 자막으로 재개봉을 해줬는데, 이미 여러 번 보시고 N차 관람을 하시는 분들은 대충 내용을 다 아니까 뭐 큰 지장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같이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 우측 세로 자막 방식이 오히려 극몰입을 방해하더라고요. 시선이 분산이 돼가지고 내용 따라가기도 바쁜데 자막은 자막대로 읽어야 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세로 자막이 있을 때부터 극장을 다녔던 입장이라서 세로 자막에 대한 추억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로 자막으로 몇 년 만에 감상을 다시 해보니까 이래서 세로 자막이 없어졌구나. 이래서 세로 자막이 없어졌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역되었던 대사가 제대로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원래 오역된 대사가 뭔지 알고 나니까 오히려 오역된 게 더 감성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이츠키는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도서카드를 받아들이고 가슴이 아파서 이 편지는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독백을 하고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근데 원래는 가슴이 아파서 보내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혹은 쑥스러워서가 이제 제대로 번역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30주년 에디션에서는 이제 쑥스러워서로 자막이 교정돼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오역일지라도 가슴 아파서라고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좀 더 감성적이고 여운이 좀 더 남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차라리 오역된 게 나은데? 이런 생각이 보고 나니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츠키의 할아버지가 나올 때마다 저만 몰입이 좀 깨졌나요? 어떤 의미냐면은 다들 정극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츠키의 할아버지 혼자 시트콤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대사 톤부터 행동까지 다 좀 과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몰입이 좀 깨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게 30년 전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런 연기 톤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고, 이제 와서 저는 처음 보는 입장이니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힘이 좀 많이 들어가시긴 했습니다 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계세요? 이렇게 누가 집에 찾아왔는데 누구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이! 막 이러면서 어이! 막 이러면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혼자 시스트콤 찍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하시네요 라고 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 그 할아버지가 나올 때만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몰입이 좀 깨졌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고 지금부터는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비주얼입니다. 눈 덮인 홋카이도의 풍경이 미쳤어요. 시작하자마자 이 포스터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 새하얀 눈밭 속에서 히로코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장면이 영화 첫 장면이더라고요. 그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미장센에 압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와, 진짜 굉장합니다. 맞아요. 말씀처럼 절경이에요. 진짜 절경이고, 가장 유명한 오겐키 데스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산을 배경으로 히로코가 오겐키 데스까 하는데, 와, 워낙에 유명한 영화니까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오겐키 데스까 이 장면 다 아실 거잖아요. 저는 이전에도 이 오겐키 데스까 그 장면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뭐 저 장면이 예쁘네 이 정도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서사를 다 알고 이 인물이 어떤 감정으로 저 오겐키 데스까를 외치는지를 알고 나서 그 장면을 보잖아요. 와, 진짜 절절합니다. 이게 감정이. 와, 이렇게 감정적으로 와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 아름다운 배경도 한몫했지만 이 영화의 전반적인 감성이 좀 한몫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영화는 이 히로코의 상실감을 극복하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떠나보내기가 힘든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잊어보기 위해서 그와의 추억이 담긴 편지를 이 이츠키와 주고받게 된 거였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설산을 배경으로 잘 지내냐, 나는 잘 지낸다 라고 외치면서 이 상실의 아픔을 털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의 전반적인 정서를 모르고 이 장면을 본다면은 그냥 뭐 여자 배우 예쁘네, 설경 예쁘네 요 정도겠지만 이 정서를 알고 나서 보는 이 장면은, 이 오겐키 데스까 그 장면은 거기서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이 잘 지내냐고 외치는 주인공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면서 저도 괜히 같이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이 러브레터 보고 난 뒤로 주말 아침의 시작은 항상 이 윈터 스토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 음악은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고요. 사실 워낙에 유명한 곡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곡이기도 한데, 영화를 본 상태에서 이 음악을 듣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정서가 느껴져서 괜히 더 감정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고 나서 극장을 나서고 한동안은 별 감정이 없었거든요. 그냥 과거 명작 한 편 잘 봤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 영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생각이 나요.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잉크처럼 천천히 퍼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영화가 딱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보고 나서 당장은 막 크게 다가오는 건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잉크처럼 천천히 이 감정 속에 스며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후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불호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결국 히로코의 전 남친인 남자 이츠키는 본인이 짝사랑했던 여자 이츠키에게 감정 표현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된 거고, 이사를 간 곳에서 만난 히로코는 여자 이츠키와 닮아서 좋아하게 된 건데, 마지막 순간까지 결혼하자는 말조차 제대로 한번 꺼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히로코 입장에서는, 뭐야, 나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첫사랑인 여자 이츠키를 닮아서였어? 라면서 오히려 기분 나빠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얼핏 들으면 뭐 맞는 말 같긴 한데, 이건 그냥 히로코가 기분 나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 나빠하거나 말거나 히로코는 결국 남자 이츠키를 잊기 위해서 편지도 주고받고 여행도 떠난 거기 때문에, 설사 뭐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목적은 달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라님이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남자 이츠키가 그냥 나쁜 놈이지만 해석에 따라 온전히 각각을 사랑해줬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정작 여자 이츠키는 그때는 그게 사랑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라고 하네요. 아주 좋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로코의 현 남친에 대해서 뭐 속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속도 없이 여자친구가 전 남친을 잊게 해주기 위해서 의문의 상대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다 이해해주고, 심지어 잊기 위한 그 여정을 함께 떠나준 거에 대해서 히로코의 현 남친 되게 속없다, 호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오히려 현 남친은 멋있어 보였거든요. 히로코가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 있는 이 남자 이츠키를 잘 떠나보낼 수 있을지 진심으로 고민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차피 세상 떠난 사람을 질투해봐야 뭐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제가 히로코의 남자친구였더라도 상실의 아픔을 최대한 잘 극복할 수 있게 비슷하게 행동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히로코와 여자 이츠키의 감정선도 되게 재밌는 게, 히로코와 여자 이츠키가 편지를 주고받게 되면서 겪는 감정의 변화가 서로 정반대점에 있어요. 히로코는 남자 이츠키에 대한 상실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게 되고, 여자 이츠키는 상실되었던 그 남자 이츠키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되살려 가게 되는 거죠. 이 두 인물의 대조적인 감정 변화는 영화의 중심축이 되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끌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코는 편지를 통해서 남자 이츠키의 과거를 알아가면서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녀가 상실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하는 그 과정이 되게 되는 거죠. 반면 여자 이츠키는 히로코의 편지를 인해서 잊고 있던 첫사랑의 기억을 되살리게 되고, 과거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두 여성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의미 깊게 감상을 했던 것 같고요. 이 히로코는 남자 이츠키를 떠나보내는 법을 배우면서 현재의 삶을 오로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여자 이츠키는 과거의 아픔과 첫사랑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상반된 여정은 하나의 공통점으로 수렴이 돼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새롭게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각자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발점은 서로 달랐지만 두 여성의 감정 변화는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와 성장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러브레터는 상실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 상실감에 아파해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상 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여운이 강해지는 작품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무리는 조금 무겁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히로코와 여자 이츠키를 연기했던 나카야마 미오 배우가 지난 2024년 12월 6일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팬분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죠. 영화에서 히로코가 겪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그 아픔을 이제는 우리가 나카야마 미오를 떠나보내면서
경험하게 된 거죠. 영화에서 히로코가 눈 덮인 홋카이도 설원에서 외치는 잘 지내시나요? 저는 잘 지내요 라는 그 대사는 이제는 나카야마 미오를 추억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실은 곧 망각이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영화 속의 히로코가 이츠키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나카야마 미오를 그녀가 남긴 작품과 추억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면복을 빌면서 러브레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레터도 너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과 열정 사이를 일본 영화 최고로 꼽습니다. 한번 보시고 리뷰 부탁드려요. 이거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여러 번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그 냉정과 열정 사이 좀 해달라고. 죄송해요. 아직도 못하고 있네. 제가 책으로 다 봤어요. 그 남자편 여자편을 다 봐가지고 아이고 심지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다 있네요. 없어서 못 본다는 소리는 못하네. 피란체 장면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러브레터 본 김에 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틀 중에 하루는 요거 보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군대 있을 때 읽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이 연애질하기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남자편 여자편이 따로 있으니까 휴가 나갔을 때 한 곳이 나눠가지고 우리 다음 휴가 나올 때 바꿔 읽어 이러면서 이제 다음 휴가 나가서 바꿔 읽고 막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리뷰해줬으면 하는 작품 있으면은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처럼 좌절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인풋을 주세요. 왜냐면은 요새 신작만 해도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 놓친 작품들을 굳이 이렇게 챙겨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언급되는 작품이 있으면은 제가 언젠가는 보게 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정치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